네, 우리가 지적법을 좀 빨리 해놔야 등기법 빠진 부분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지적법을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지적법은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경계할 수 있으면 면접까지 좀 나가도록 할게요. 2장만 보다 끝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번 지목 이외에 이제 경계입니다. 먼저 경계 개념부터 보시면은요, 경계는 이런 거죠. 자, 실제 토지가 있을 때요, 경계는 토지 이제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는 그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경계를 등록하는 이제 지적공부는 도면이죠. 지적도나 임야도 이런 도면에 이제 경계가 등록이 되죠. 그럼 경계를 등록할 때는 먼저 거리부터 측정을 해야 되겠죠. 측정하는 건 우리는 측량이라고 하고요. 그럼 그 거리를 그대로 등록할 수는 없죠. 줄여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줄이는 정도로 우리는 축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있어서요, 우리가 측량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 기준점, 지적 측량하는 기준점을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다 광선을 쏴가지고 여기다 이제 광파기 같은 기계들이 있어요. 이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광선을 쏴서 갔다 오는 시간에 의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여기서 또 광선 쏴가지고 갔다 오는 시간에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알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일찍이 수학을 포기하겠던 삼각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이 각도를 알면요, 이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측정이 됐으면 이걸 줄여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겠죠. 줄여가지고 등록을 해서요, 도면에 이제 그려질 때는요, 실제 토지는 직선처럼 보이지만 직선은 아닌 거죠. 이게 직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선이 아니죠. 직선은 수학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측량을 할 때요,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걸 삼각 측량이라고 해요.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요, 도면에 그려지는 이 경계는요, 다 직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면에 그려져 있는 이 선, 직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의 굴곡점, 보통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경계점은, 그러니까 도면에 있는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 토지의 이 경계는요, 이 경계가 아니에요. 경계와 구별하기 위해서요, 실제 토지는 앞에 지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지상경계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 토지의 경계점은 지상경계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계에 관한 개념이 나오죠.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 구체적으로는 지적도나 임야도 이런 도면에 등록되는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하고요. 그러면 경계점은 이제 선의 굴곡점으로서요, 도면에는 어떻습니까? 그림의 형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이 경계점을 이제 좌표로 표기하기도 하죠. 경계점을, 그러니까 경도와 위도에 의해서 x, y 좌표. 그러면 좌표로 이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경계점을 좌표로 표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제 좌표의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계에 관한 개념을 보았고요. 경계를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경계는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자,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새롭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 측량을 하게 되는데, 다만 유일하게요, 경계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죠. 합병은 두 토지로습니까? 만약 한 필지로 합병해버리면요, 이 경계가 사라졌죠. 그래서 경계를 말소만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경계를 따로 측량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우리 합병 시간에 또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 그럼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 경계가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지상 경계가 정해져 있어야 측량을 통해서 등록할 테니까 지상 경계를 먼저 정해야 될 텐데, 지상 경계는 어떻게 구분되느냐에 있어서요, 지상 경계 이제 구분이 나오죠. 지상 경계 위치. 자, 지상 경계는요, 보통 여기에 인접하는 토지가 있으면 여기에 담이 돼 있죠. 담. 뭐 둑이 있다든지, 아니면 철조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구조물, 철조망. 또는 이런 데 이제 말뚝 같은 게 박아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경계가 되어 있는 거죠. 경계점 표지. 보통 이제 붉은색으로 되는 말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에 의해서 씁니까? 지상 경계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 이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한 필지를 분할할 수가 있죠. 자, 분할을 해요. 자, 분할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제 지상 경계점이 정해지는 거죠. 새로운 경계점. 그래서 지상 경계를요, 분할을 한다든지, 신규 등록을 한다든지,
등록전을 한다는 이제 통해서요. 지상 경계를 이렇게 새로 정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에 지상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실제 토지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라져가지고 지상 경계가 어딘지 이제 또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요. 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는 이 지상 경계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해 놓은, 자, 지상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장부를 만드는데 말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지상 경계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어 있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경계점이 등록되어 있는 장부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장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말 그대로 가면 되겠죠. 지상 경계점이 등록되어 있으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니까 지상 경계점을 등록해 놓으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됩니다.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과연 무엇이 등록되느냐? 우리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뒤에서 공부하게 될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안 들어가요. 지적 공부는 아니고요. 그냥 지적에 관한 부수적 장부예요. 근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들이요. 또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또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두 문자로 외웠죠. 그래서 우리가 소지섭을 생각하시면서 그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두 문자로 소지섭 생각하면서 이제 외웠죠. 소지 한 다음에 좌지, 중위, 설사 이렇게 연상하면서 외웠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두 문자만 알고 그 의미를 모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의미도 알아야 되겠죠. 자, 모든 지적에 관한 장부는요,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토지에 대한 장부냐? 토지는 소재 지번에서 특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적 공부든 지적에 관한 부수적 장부든 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소재 지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좌했을 때요, 좌로 시작되는 것은요, 우리 지적법에서 좌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 토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라면 좌표도 기록을 하고요. 자, 지가 두 개가 나오고 하나가 지번이면 하나는 당연히 지목이 되겠죠. 그래서 지목을 등록합니다. 이때 지목을 등록할 때는요, 우리는 이 용도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경계, 지상 경계. 근데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하고요, 실제 토지 이용되는 지목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일치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 토지의 경계를 알려고 하는 거니까요. 공부상 지목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또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도 한꺼번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상 지목 외에 실제 토지 이용 지목도 함께 등록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종위해서요. 종우는 경계점 표지 그 말뚝같이 생긴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는지 종류를 적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경계점 등록부로 알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위치죠. 우리 지상경계점 위치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위치를 등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경계점 표지의 종류를 어디에다가 심어놨느냐? 위치를 알려고 하는 거죠. 위치. 그럼 위치를요, 글로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그려놓습니다. 근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림만 그려서는 정밀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놔요. 사진. 그래서 설명도 사진 파일. 그래서 그러니까 두 문자만 알고요. 그 의미를 몰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라고 해서 소만 기억하다가요. 소유자도 맞다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소니까 소유자는 아닌 거죠. 우리는 소유자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토지의 지상경계점 알려고 하는 거니까 소유자가 누군지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문자는 힌트일 뿐이고 그 두 문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경계를 지적 공부에 구체적으로 이제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자,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 경계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먼저 지상 경계가 정해져야 측량을 통해서 지적 공부의 경계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 먼저 지상 경계부터 정해져야 되겠죠. 그럼 지상 경계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때요. 연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담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상 경계는 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담이라는 것이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측량하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하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하느냐, 아니면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측량할 것이냐. 거기에 경계가 틀려지면은 면적도 달라지니까요. 연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그럼 담이 저기 있으면요. 보통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담을 설치할 때 씁니까? 공동 비용으로 담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그러면 담을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겠습니까?
정중앙, 자기들이 지상 경계 정중앙 양쪽으로 담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렇습니까? 이럴 때는요, 구조물의 중앙, 여기가 지상 경계였다는 걸 의미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즉, 구조물의 중앙을 지상 경계로 한다. 근데 높낮이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높낮이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차이가 있을 때, 이때는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여기에 축대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게 되겠죠. 축대 같은 게 있어요. 구조물이 있는 거죠. 축대가 있습니다. 그럼 축대를 누가 설치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보통 공동부용으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을의 토지고 이건 갑의 토지예요. 축대가 없어가지고 이 토지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 을의 흙이 무너져가지고 갑한테 손해를 주게 되면요, 이거는 을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요, 자기 토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대는 누가 설치해야 돼요? 을이 설치해야 돼요. 을이. 위토지 소유자가 설치해야 되는 거죠. 위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물이 우리 집에 새요. 그러면 위층에 잘못된 거죠. 그러면 물 셀 때 누가 부담해요? 비용 부담을? 위층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층에서 이걸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위쪽에서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은 을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뭘 잘못되면 을이 책임져야 되니까 축대는 을이 설치해야 되는 거죠. 축대가 을의 것이에요. 을의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토지 안쪽으로 축대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을의 것이니까. 자, 다시 말해서 축대에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에 어떻습니까? 하단부가 지상 경계였다는 걸 말하겠죠. 자기 토지 안쪽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의 토지 안쪽에다 설치하려면 갑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 그러니까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구조물의 하단부를 지상 경계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야예요. 임야를 깎아서 도로를 만듭니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임야인데, 임야를 깎아서 운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운하를 만들면 국어가 되겠죠.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로고요. 여기는 임야예요. 그럼 여기도 임야고. 근데 이게 경사면이죠. 경사면. 여기는 국어고 여기는 임야예요. 근데 경사면을 국어로 볼 것이냐, 임야로 볼 것이냐, 경사면을 도로로 볼 것이냐, 임야로 볼 것이냐 문제죠. 자, 이렇게 해요. 절토된 부분이 있어요. 절토라는 건 땅을 깎아냈다는 거예요. 도로, 국어 등을 위해서요, 절토된 부분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을 과연 도로로 볼 것이냐, 임야로 볼 것이냐. 자, 그러면은 이 깎인 부분은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아낸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의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도 국어를 만들기 위해서 깎아낸 부분이니까 이 경사면도 국어에 포함을 시켜요. 자, 그러니까 도로, 국어 등의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습니까? 도로와 임야, 국어와 임야의 경계는 경사면의 상단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중앙 하나 있고요, 하단부 하나 있고 상단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하단부고 무엇이 상단부는 그림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상해서 우리 이해하시려고요. 근데 만약에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텐데요, 문제는요, 이런 거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축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을이 설치를 안 해요. 설치를 안 하니까 갑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자기 돈으로 갑이 설치를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갑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축대는 이제 갑의 것이 되겠죠. 갑의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기 토지 안쪽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을 토지 안에 설치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기가 지상 경계였겠죠. 자기 토지 안쪽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부용으로, 공동부담으로 이제, 비용으로 이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갑은 담을 설치하고 싶었는데, 을이 설치를 안 하려고 해요.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가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담은 갑의 것이 되겠죠. 그럼 자기 토지 안쪽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가 지상경계였다는 걸 말할 것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을이 설치했으면 어떻습니까? 을은 자기 토지 안쪽으로 설치했으니까 여기가 지상경계였다는 걸 말하겠죠. 즉, 만약에 구조물 중에 소유자가 달라요.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럴 때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경계를 정하고 나서 그 지상경계에 따라 측량을 통해서 지적공배의 경계를 등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토지와 토지의 경계였고요. 그 다음에 리을 3번과 4번은요, 토지가 바다와 인접하는 경우죠. 토지가 바다와 이렇게 인접합니다. 토지가 바다와 인접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바닷물이 빠질 때는 여기까지 빠지지만 올라올 때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개펄이라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이걸 간석지라고 해요.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거, 개펄인데, 개펄을 바다로 볼 것이냐, 토지로 볼 것이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 평균으로 할 것이냐에 있어서, 우리 법에서는요, 일단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은 다 바다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토지가 개펄이 됐다. 토지가 간석지가 되었다. 그러면은 토지가 포락되는 거예요. 토지가 사라지는 거죠. 바다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최대 만조의, 그러니까 바닷물이 최대한 올라왔을 때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같은 경우는 만조위라고 할 것이고요. 하천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겠죠. 국어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겠죠. 여기가 만약에 하천이라고 해보죠. 여기는 토지고. 그러면 하천이요. 물이 빠졌다가 올라갔다 할 거 아니에요. 하천도 그럴 것이고, 호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유지도 빠졌다 올라왔다 할 거 아니에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대 만수위,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 거기가 경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아닙니다.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제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매립을 해요. 매립을 해도 여기까지밖에 매립을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게 되겠죠. 제방을 쌓았어요. 제방에 의해서요, 토지와 바다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이때도 최대 만조 해버리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계속 불명확하죠. 근데 제방에서 나뉠 때는요, 이 바닷물은 절대 여기를 넘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요, 이 제방의 바깥쪽 어깨라고 하고, 여기를 안쪽 어깨, 여기를 안쪽 하단부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를 넘어오지 못하는, 여기는 정확한 기준점이기 때문에요, 제방에 의해서 토지와 바다가 구분될 때는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지상 경계를 합니다. 즉, 공수면 매립지와 같이 토지와 바다가 이제 경계가 제방 등에 의해서 나뉠 때요. 이럴 때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토지와 바다의 경계로 보고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거죠. 근데 4번하고 5번은요, 토지와 바다의 경계인데 바다를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경계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이 이거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런 거죠.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21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는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게 다 분할이에요. 분할. 토지를 이제 분할할 때 지상경계점을 지상경계점을 정하는 방법인데요. 토지를 분할할 때는요, 이게 한 필지 토지를요, 둘로 분할을 합니다. 자, 분할할 때는요, 경계점 표지,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측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분할을 하든지 간에요, 분할할 때는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수식어로 나와요. 어떤 이유로 분할하든지가 상관없이요, 이렇게 분할할 때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틀리게 나오는 내용은 없으니까요. 분할할 때는 항상 어떤 이유로 분할하든지 간에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자, 분할할 때는요, 이렇게 어떤 이유로 분할하든지 간에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분할 측량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건축물이 있으면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을 해버리면 건축물이 도대체 이 토지 위에 있는지 이 토지 위에 있는지 적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을 때는요, 피해서 분할을 하도록 합니다. 피해서 분할을 해야 되지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으면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분할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건축물이 있을 때는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를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니은, 디귿, 리을을 먼저 보면요, 이건 다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공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분할할 때는요, 보다 큰 공익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만 보시면 돼요. 공공사업, 공익이죠. 도시개발사업, 대표적인 공익사업이 되는 거고요. 공익과 관련된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요? 대표적인 공법이죠. 그러니까 공익과 관련됐다, 이런 수식어가 앞에 있으면요, 이건 다 걸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걸리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사익이겠죠, 사익.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사익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를 위해서 분할한다든지. 그러니까 소유권,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 일부를 소유권 이전하려면 분할을 해야 되니까요.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걸리게 할 수가 없지만은 공익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는 걸리게 할 수가 있다. 또 하나가요, 법원에 판결이 있는 경우예요. 법원에서요, 이렇게 분할하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분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죠. 만약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었을 때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무단으로요. 을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그것은 철거해야 될 부동산이에요. 자, 그럼 철거돼야 될 건물인데였습니까? 그러면서 을이라는 사람이 분할 청구를 합니다. 이 토지를 분할하자고요. 토지를 분할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1대1,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이걸 피해서 분할하려고 하다 보면 을이 너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건 철거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요. 야, 이걸 피해서 분할하려면 을한테 너무 손해가 되니까요. 애초에 갑이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무시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판결을 내려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갑에게요. 그러면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이 토지를 을이 소유한다고 했을 때요. 갑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토지 위에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때 갑한테 법정지상권 인정될까요?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법정지상권 인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철거될 건물은 어차피 철거될 건물이었으면 원래 철거될 건물이었어요. 그럼 철거될 건물이었습니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철거돼야 되죠. 법정지상권은 어떨 때 인정돼요? 원래 철거되지 않을 건물이었는데 우연에 철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철거돼야 될 건물에 대해서는요. 법정지상권이 절대 인정이 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은 우리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물 분할 판결 이런 거에 대표적이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권리게 분할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판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권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원칙과 예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건축물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아무렇게나 분할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보시면요.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에 따라 이제 경계를 이제 정합니다. 지상경계를 정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요. 사업 계획도가 있겠죠. 사업 계획도에는요. 어떤 식으로 이제 토지를 이렇게 경계를 정하기로 했냐면요. 이렇게 정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게 계획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 공사가 완료된 현황은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경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뭐 등록을 할 때는 계획대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완료된 현황대로,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현재니까 이렇게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등록해야 되겠죠. 이게 실제니까.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요,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경계는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현황대로 등록을 합니다. 다만 완료된 현황이요, 사업 계획도와 달라요. 왜냐면 사업 시행자가 뭔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는 하도록 합니다. 야, 너희들 계획도하고 다르게 됐네? 라고 일단 통지는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실수였네? 라고 해서 다시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준다는 의미에서요,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는 하여라. 라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는 판례인데요. 시험 문제가 판례가 거의 나오지는 않고요. 첫 번째 판례는요, 오히려 민법에서 나왔어요. 민법에서. 우리 지적법에서 안 나오고요. 자, 실제 토지의 경계하고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달라요. 만약에 지적공부에는요, 여기가 경계로 등록되는데요, 실제 토지에서는요, 담이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한 필지를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토지를 을한테 팔았어요. 담은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 담은 여기인데요. 실제 토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담은 여기에 설치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토지를 파는데. 근데 지적공부에는 여기가 경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 토지를 여기가 100번지고, 여기가 이제 100에, 분할해서 그냥 100에 1번지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100번지. 한 필지를 분할해서 판단하는지, 아니면 두 필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에 1번지라고 해보죠. 자, 오른쪽 토지를 팔았는데요. 지적공부는 여기가 경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담은 여기 있어요.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범위는요, 이만큼만 취득할까요? 아니면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까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취득하느냐라는 거죠. 을의 소유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지상 경계를 통해서 정해지느냐, 아니면 지적공부의 경계에 따라서 여기까지 을이 소유하게 되느냐. 이거 관련돼서요. 지적공부가 잘못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 없으면요, 지적공부는 정확하고 담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토지의 경계하고 지적공부에 있는 경계가 다르면요, 우리가 지적공부를 왜 만들었어요? 이런 거 하려고 지적공부 만든 거잖아요. 이게 정확한 거죠. 따라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요, 공부상 경계에 따라서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이 됩니다. 우리는 공부를 보는 것이지 이런 뭐 담 이런 거 위치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공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토지 경계하고 공부상 경계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공부상 경계에 따라야 되겠죠. 이러려고 공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것이요, 이 경계를 설치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효라고 해보죠. 측량을 잘못했어요. 무효예요.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정해지고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여기 경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착오로 잘못됐다든지 또는 이 사람들이요, 실제 토지 경계하고 지적공유 경계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요, 실제 토지 경계 이만큼만 갑이 을에게 팔기로 했고요, 을로 이만큼만 사기로 했어요. 당사자 합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만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이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잖아요. 경계, 실제 토지하고 지적공유 경계가 다른데 우리는 실제 토지에 대해서 이만큼만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다라고 당사자 합의했다고 해서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럴 때 어떻습니까? 실제 토지의 경계로, 사실상의 경계니까 실제 토지의 경계로 매매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실제 경계에 의해서 소유권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공부상 경계에서 정해지고요. 그 다음 밑에는 경계복원 측량의 방법인데요. 경계복원 측량. 경계복원 측량은요, 경계에 대해서요,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이건 갑이 소유하고 이건 을이 소유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측량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라져버렸어요. 말뚝들이 사라져가지고 서로 경계가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 경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됐기 때문에 이 경계점을 거꾸로 복원하는 측량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경계복원 측량이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다시 복원하기 위한 측량. 그래서 우리는 경계복원 측량이죠. 그럼 경계복원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요, 우리는 등록할 때 이 경계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등록할 때 지상 경계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측량을 할 때는요, 반드시 등록할 때 측량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측량을 해야 돼요. 복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등록할 때는 50년 전이어가지고 지금은 보다 발전된 측량 방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보다 발전된 측량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등록할 때 측량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복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등록할 당시 지상 경계점을 찾아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언제나 등록 당시 측량 방법에 따른다. 현재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계복원 측량은 언제나 등록 당시 측량 방법이에요. 등록할 때 지상 경계점을 우리는 찾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요거 잠깐 기억하시고요. 오늘 경계까지만 하는데요, 문제 하나만 보도록 하죠. 경계에 관한 문제. 면적, 지적 공부까지 다 해버리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게. 자, 그러면 경계까지만,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자, 문제 이렇게 되죠. 29회 때 나오는데 지상경계. 자, 지상경계에 관한 시험 문제 대부분. 지상경계가 정해져야 경계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요. 경계에 관한 시험 문제는 대부분 지상경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틀린 것은요. 자, 토지의 지상경계. 지상경계는 둑, 담장 등에 의해서 구분된다라고 했죠. 1번은 맞죠. 자, 2번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은요, 지상경계점에 관한 경계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는, 설명드린 게 등록되는 거죠. 지상경계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는 장부고요.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관리하는 거죠. 어감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장부인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공부의 일종이지만 지상경계점 등록부는요, 지적공부가 아니에요. 지적이 가는 부수적 장부일 뿐인 거죠. 자, 3번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합니다. 분할해요. 자, 분할할 때는요, 건축물이라는 말이 없어요. 중간에 없으면요, 다 앞에 수식어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면 다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수식어가 뭐가 오든지 간에. 건물이란 말이 없으니까요. 건물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경계를 걸치게 할 수가 있는,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칙 예외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건물이란 말 없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분할할 때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다 맞는 말이고요. 자, 토지가 수면에 접합니다. 수면에 접하면 지상경계 결정 기준은 최대 만수위. 맞죠? 5번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요, 지상경계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 어깨부로. 맞죠? 그러니까 2번만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경계까지 하고요. 좀 늦었네요. 자, 면적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